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게 대만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림이 왜 김건희 씨 사돈댁에서 발견이 됐냐. 누가 준 거냐. 의문이 있었는데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이 그림을 산 건 인정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구매 대행이 많은지 김건희 씨 오빠가 그림을 좀 사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사다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상민 전 검사라고 하면 그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 이거 뭐 목걸이 금거북이 그림까지 지금 매간매직의 뭐 근거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진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현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검사가 사달라 그랬다 그러면 뭐를까지 거꾸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 김영선 공천을 시키려고 명태균이 그렇게 발로 뛰는데 김건희 당시 여사가 요번에는 김상민 공천을 줘야 되니까 노력해주면 뭐 김영선을 장관급에 임명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그러면 뇌물이었나? 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증거 있으면서 말해야 되지만 전 추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 해갖고 뇌물성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장관직, 국회의원직 아무튼 전부 거기에는 일종의 뇌물 비슷한 게 거래가 됐고 이 뇌물에도 어떤 적정 가격이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받았나? 별별 정말 저속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김상민 검사가 구매했다라는 자체는 특검이 여러 가지로 아마 심도 있는 조사를 할 하나의 명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검사한테 그림을 가서 대신 사오라고 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김상민 검사가 무슨 그림의 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해명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결국에 이제 매간매직의 한 이 형태인데 이것도 그 김상민 검사라는 분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장검사 시절인가 근데 검사 신분을 가지고 지역 유권자들한테 뭐 뼛속까지 장원사람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징계 회부가 됐어요.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 검토까지 했는데 누가 봐도 물론, 부적절한 처신. 네, 징계는 물론 받지 않았고 그냥 그 뒤에 옷 벗고 결국에 이제 총선에 뛰어들었는데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4달 뒤인가 갑자기 국정원의 무슨 법률특보로 임명이 돼요. 맞아요. 물론 이제 국정원 법률특보의 검사 출신이 못 갈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총선 공천 당시에도 소문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명태균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도 김상민을 공천을 주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그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할 때 조금 석연치 않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윤석열 사단인가? 근데 또 알려진 것처럼 무슨 그런 윤석열 사단도 아니래요. 뭐지 그런 배경이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그 내막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벌써 이게 3번째지 않습니까? 서희건설 그 이봉관 회장이 자기 사위 청탁해가지고 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제 그 총리비서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아함들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실에서 정해줬다고. 물론 이제 그 총리 사이였던 박성근 검사가 한덕수 총리하고 예전에 일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실에서 정해줬다라고 일종의 자백을 했기 때문에 명백해진 데다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뭐 금두껍인가 금개구리인가 네. 거북인가요? 주고서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매간매직의 그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드러날지 별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제 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직이잖아요. 근데 공직이 아닌 이를테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네. 이런 데는 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김건희 특검은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뭐 까도 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3특검법 연장하는 걸로 거의 이제 뭐 본회의 결정만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아니 왜냐면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연장 법안까지 내는 게.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이슈들을 보면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아 저거 연장해서라도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김 전 검사 법률특보로 임명되기 전에 이거 부담이다. 그러니까 좀 문제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요 정도까지 내면 보통은 임명을 안 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행적을 보면 현재 부산검사 신분으로 문자 돌리고 출마 강행하고 저 사람 뭐 믿고 저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은데 게다가 최근에 김상민 전 검사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됐는데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고 건의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확인이 됐는데 이 보고서를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그 왜 정부 기관의 특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직책은 사실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특보로 계시는 분들도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없어도 되는 직위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당장 그 여의치가 못하면 특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꼭 중요해서 특보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공천을 못 받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와중에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그 테러 그러니까 그 커터칼과 관련해서 이거를 테러로 인정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 특보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 보고서는 또 왜 썼는지 저도 좀 그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들까지도 소위 어떤 그런 그 공격을 해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낳는 행위를 테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재명 커터칼 그 공격을 한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더 특보로서 객관적이고 어떤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런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논쟁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커터 칼이 아니라 실제 개조한 테러에 사용된 칼은 실제 좀 칼이 커터 칼로 이제 좀 축소 보고가 됐는데 실제 사용된 칼 공개하면서 이게 개조가 된 실제 무기였다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물 청소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행적이 과연 공범이 없었냐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민주당 내에 그 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테러 지정해야 된다는 민주당 쪽의 요구가 있었고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수사의 방식도 달라지고 수사의 범위도 달라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사건 자체가.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뭐 테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 지금 국정원이 6월달에 국정원장이 바뀐 이후에 내부 특별 감찰을 하고 있어요. 특별 감찰 결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확인이 되는 거 그거를 김상민 검사가 썼더라 법률 특보로서 요게 이제 경위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뭐 그 법적 조치까지 민주당에서는 취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내막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사건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것으로 보였으나 그리고 약간은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의 소행인 것으로 보였으나 현장에서 그렇게 증거가 막 그 물 청소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냥 관리 소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배후가 있는 건지 당연히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한번 들여다보자고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뭐 당연히 윤 대통령 부부하고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에서 의견서를 내는데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냈겠죠.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죠. 뭐 그게 이제 드러났다고 보고 아마 이분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 청소한 것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보고서를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썼다는 것도 부적절해요. 이미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 아닐까요? 수사 중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단은 사실 뭐 재수사가 됐든 해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하는 건 맞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존 F 케네디라든지 또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그 저격을 당해서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어요. 결국 살아남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공격이냐 그거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구구 유튜버들과 오랜 기간 깊은 관계 맺어왔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건희 씨 고모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일정, 뭐 김건희 씨 가족 사진 등 구하기 힘든 정보도 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돈도 나눠줬다. 한 20만 원 정도 몇 차례 받았다. 극우 유튜버의 증언 JTBC가 보도했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게 슈퍼챗, 현금 뿌리는 큰 손으로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서울의 소리 보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무슨 목사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게 뭐 김건희 씨의 부탁에 의해서 혹은 윤 전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극우 유튜버들 관리를 좀 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건 아직은 뭐 확실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임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초청이 됐잖아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받아가지고 그것도 참 약간은 논란이 되고 구설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그 영장 집행 당시에 한남동에 집결해서 그걸 이제 막자 이렇게 선동하고 급기야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켰던 배경도 결국 이제 정광훈 목사와 또 같이 일을 했던 신혜식 씨라고 요즘 입장을 바꿔가지고 막 다 자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이 여론 관리 차원에서 요즘에는 이제 기존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유튜브의 큰 손들 또 일정하게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적절한 수준의 관리해야지 그걸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민사회 수석, 지금 이제 현직 의원이시죠. 그분이 극우 유튜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위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걸 갖다 의뢰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건 거래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그런 극우 세력, 특히 이제 유튜버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발목이 잡힙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 정권에서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적절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대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미스테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도 그 한 조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튜브 상에 이 고모 녹취록도 떠다니는 것 맞아요. 같다는.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 썼다 이런 얘기를 서울의 소리가 녹취록을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민망해서 참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은 주제인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뭐 글쎄 제가 뭐
그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나 그 정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보수 정부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지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도 우파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주 극단적인 우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선거 때가 되면 이분들은 결국은 우파를 지지하지 이분들이 뭐 좀 그 기분 나쁘거나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좌파를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 그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요새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동영상을 만들면 그것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구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자본주의라고 저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명명을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그 진영 정치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일수록 그 자본주의를 더 이렇게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권력을 가지거나 당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연동이 돼서 뭔가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거는 대통령 부인, 이제 부인 얘기도 모자라서 그 부인의 고모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초대받아서 20만 원도 받았다. 정말 정말 아무튼 그런데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그다음에 이 권력이 극단적인 세력과 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원받는 이 구도 자체가 왜곡됐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도 물론 유튜버들이 정치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유튜브 정치 문화는 그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시가 우리가 당면해야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출석 통보를 했는데 그제 갑자기 심장 관련 시술 받겠다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이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 회피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오늘 오전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는 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 총재 측이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초호와 변호인단 꾸린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제 결국 전 민정수석 지냈던 오광수 변호사 사임을 했어요. 전 검찰총장 김호수 변호사도 법률자문 그만두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성공보수로 10억 원 제시했다. 오광수 변호사에게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뭐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10억 원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오광수 변호사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직업인으로서 어쨌든 어떤 의뢰인이든 그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부의 가장 지금 국정 운영에 역점이 이 내란 청산에 있고 그 내란 청산 관련된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민정수석 물론 이제 오래 하진 못했고 임명된 지 뭐 불과 며칠 만에 낙마했지만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그것도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분이 저 사건을 수임하면 그게 주는 어떤 시그널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정관이죠. 아니, 그 명백한 정관이죠. 근데 그거를 맡았다는 것 자체는 저분이 좀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다행입니다. 사임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분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공직에 있지는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았었고 누구보다 검찰총장 출신은 사실은 이런 사건을 의뢰하고 싶어하는 전관인데 이런 어쨌든 내란 청산이라는 굉장히 큰 게다가 이제 김건희 씨의 비위를 밝히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맡는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였고 두 분 다 이제 그만뒀다니까 다행이고요.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대요. 그래서 특검에서 살펴보고 재소환을 할지 여부를 검토할 텐데 지금 통일교는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일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만 해도 김건희 씨한테 어떤 대가를 전제로 뭐 목걸이 등등을 제공한 것도 있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당원 집단 입당을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캄보디아 OD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통일교 역점 사업들을 그런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서 따내려고 했고 그 배경에는 한학자 총재가 2019년 무렵부터 교단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 일종의 이제 정교일치를 선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통일교는 기존의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주류에 의해서 이단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이단의 이미지가 더 커지는 거고 통일교는 사실은 국내에서 이 통일교의 존재 형태는 대부분 사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교는 이번에 좀 치명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대해서 통일교에서는 아마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공개가 됨으로써 특검 측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통일교에 대해서 조금 낮은 수위에 뭘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초호화 변호인단 지금 이제 그만둔 뭐 오광수 그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강모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파 쪽에 선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하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 검찰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검찰 개혁하기 이전에 정관예우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0억이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불과 며칠 전에 아무리 며칠 하다가만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결국은 뭐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 모든 걸 맡기려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정권도 그렇게 뭐 전혀 거리를 두고선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서 이런 문제까지 연동돼 가지고선 과연 누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면을 그대로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이래저래 그리고 통일교가 과거에 문선명 총재처럼 딱 1인 체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내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취약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통일교에 대해서 그 특검의 결과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특검을 누군가가 만났다. 통일교 측의 변호사가 만났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지금 양희님이 안 그래도 초호화에서 호화로 바뀌어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